자, 반장들 반가워요.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힘내서 갑시다. 7월 6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양 반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수일가 3명, 이게 영장이 전부 기각된 셈인데 검찰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그 상속세 500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를 받고 네. 있었거든요. 그 영장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이 영장에 포함이 되질 않아서 검찰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수사를 좀 보강해서 영장 재청구하겠다는 이런 방침을 그럼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최 반장. 그 속보를 보니까요.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검찰에 체포됐다고요? 네, 그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보고 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적이 있잖아요. 지난번 검찰 수사할 때는 미국에 체류 중이라서 수사에 그 협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네. 검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었잖아요. 어허. 어제 귀국을 해서 공항에서 바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제 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서 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어제 제가 이제 끝날 때 한껏 정치에서 언급했던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38조 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 예정대로 25%의 고율 과세를 부과했고요. 중국도 조금 전에 반격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미중 간에 난타전이 시작이 됐고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에는 우방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파고에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고요. 우리 정부는 일단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은 G2의 대결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스트롱맨이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두 개인적으로 또 승부욕이 아주 강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겁니다. 아무튼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어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해서 1박 2일간의 체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사진이 조금 전에 지나갔고요. 이영호 외무상도 공항에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아마도 오늘 저녁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일 오전까지 북한에 머무는 거니까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간 열린 남북 농구대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김영철 부위원장은 현지 지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또 다른 설명으로는 모처에서 폼페이오 장관 만날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바로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특혜 취업 수사 속보 등부터 짚어보고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아시아나 직원들의 박삼구 회장 갑질 폭로 집회와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직접 대법원을 찾아서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 등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현재 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수사와 관련 없는 파일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관계자가 직접 입회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주말을 넘겨서 작업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재판거래 의혹 수사, 또 기타 법원 검찰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앞서 대법원은 하드디스크를 통째 제출하라던 검찰의 요청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파일만 제공했습니다. 34만여 개의 파일 가운데 상고법원 또는 국정원 등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한 자료 410여 개였죠. 그러니까 셀프 조사한 내용만 보라는 취지였던 겁니다. 당연히 검찰 입장에선 수사 대상자가 선별한 자료로 수사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물을 휙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 일단 모든 자료를 확보한 다음 혐의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썰전 데뷔전을 치른 이분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34만 개의 파일 중에서 49개의 검색어로 긁어내가지고 98개를 갖다가 공개를 한 건데 이 49개의 검색어가 거의 다 블랙리스트 존재 유무를 알기 위한 검색을 한 거예요.
재판 관여 이런 걸 알기 위한 검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이 34만 개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또 검색을 해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화수 떠놓고 제가 빌고 싶어요. 아무 일 없었기를. 아무 일 없기를, 즉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 수사를 통해 차라리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검찰과 법원은 검찰이 대법원 청사로 가서 자료를 복사하는 방식의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법원 관계자가 지켜보며 파일을 선별을 해서 넘겨받기로 함에 따라 다음 주까지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법원이 상당수 제출을 거부한다면 결국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관련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맞춤형 전략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문건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이춘석 의원은 2015년 당시 무소속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빨리 확정 지으라고 사법부에 촉구를 했었는데요. 대법원 문건에는 이를 공약 포인트로 삼으면서 사건 처리를 미룰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의 요구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물론 이 의원은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한 적이 없고 다만 몇 가지 조건 하에서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실심으로서 하급심에 이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화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하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만큼의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상고법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검찰은 대법원이 대한변협에 이어 민변에 대한 압박을 가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변 압박 문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실제 실행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변 측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문건 내용은 대법원이 공개를 하지 않았고 민변의 정보 공개 청구도 거절한 상황입니다. 다만 공개된 문건에 등장하는 민변과 관련한 표현을 보면 민변이 상고법원 추진을 강하게 비판한다. 또는 민변의 복심은 진보 인사의 대법관 진출이다. 또는 민변 등 진보 계열의 대법관 증언 요구 촉발이 우려된다. 보시는 것처럼 민변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대법원의 우려가 마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민변 출신의 대법관은 눈앞에 다가왔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제청한 김선수 변호사, 바로 민변 창립 멤버이자 회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에 임명돼 퇴임했을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대법원의 기득권의 상징처럼 여겨온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이 중 3분의 1은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전국 법관회의와 국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은 판사회의에서 뽑도록 하고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고 법관 인사에 변호사단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자, 끝으로 오는 9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이 퇴임을 합니다. 후임자는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요.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습니다. 저는 늘 헌법을 수호하고 우리 반장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는 우리 복부장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조건도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 40세 이상 해당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법조 경력 15년 이상. 아쉽게도 이 자격이 미달입니다. 자, 오늘부터 열흘 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는데요.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검찰 대법원에서 하드디스크 복사입니다.
네, 아무리 인사처리라지만 최 반장이 저를 저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또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장 회사 나가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예. 양 반장이 확실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맞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 또 40세 이상이면은 대한민국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관 목도 네. 그 후보자 추천도 이제 거기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뭐 자격 요건이나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부장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경력 준비해서 쌓으시면 제가 부장 고희쯤에 네. 추천을 하는 걸로. 네, 요즘 뭐 신반장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약간 좀 헷갈리는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아무튼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 다음 주 오늘부터 시작이 됐지만요. 다음 주까지 자료 복사가 계속될 거고 지금 법원과 검찰의 미묘한 신경전이 또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보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잠깐 좀 물어봤는데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체포가 됐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예,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어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김규현 전 차장을 체포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각 그리고 첫 유선 보고가 이루어진 시각 등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오던 검찰은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었죠.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검찰이 또 공정위의 부정 취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파장이 상당히 커요. 검찰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어제는 현대자동차 등 5개 기업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위 간부들이 이들 대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지금 검찰이 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5개 업체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이렇게 5개인데요.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인사 관련 파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가 수년 동안 기업의 담합을 발견하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죠. 또 일부 공정위 직원들이 재직 당시엔 봐주기 조사를 하고 퇴임 후에 그 해당 기업에 재취업을 해서 사실상 유착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아직은 그럼요. 모르지만. 그죠? 그렇죠. 네. 예, 그 공직자 윤리법상 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그 소속됐던 기관 그리고 부서 업무와 관련된 곳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는데 이 검찰은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이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혐의 이것도 잡고요. 예, 공정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 다시 공정위에 복귀한 지철호 부위원장의 경우엔 2015년 9월 공정위 퇴직 후 2017년 1월 중소기업 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한 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부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과 비슷한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의 A씨, 중소기업청 차장 출신의 B씨도 취업 심사 없이 이 중기 중앙회에 취업한 상태였다라면서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추가 혐의자를 잡은 셈이죠. 저기 뭐 물귀신 이메일이라고 나왔네요. 네,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이 지 부위원장의 이메일 호소를 단서로 해서 A씨와 B씨 모두 입건해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을 앞둔 고위 간부들의 취업을 아예 알선해줬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뭐 퇴직을 앞둔 간부들의 뭐 재취업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거나 뭐 관련법에 따라 퇴직 전 5년간 소속이 됐던 업무와 관련된 곳에 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대기업 취업을 위해 조직 차원에서 미리 뭐 기업 관련 뭐 업무 부서에서 빼주는 소위 뭐 경력 세탁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공정위가 2010년쯤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같은 소위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한 10명 안팎의 퇴직자를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공정위가 직업 소개소 역할까지 한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이 기업 고문 등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공정위 퇴직자들은 1억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또 추가로 법인카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일을 보면 일부는 뭐 책상과 의자가 아예 없거나 특별한 업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이 공정위에 억대 연봉 자리를 먼저 제안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공정위는 이걸 근거로 기업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소위 경제검찰로 불리죠. 그런 만큼 대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 출신 고위공직자를 통해서 소위 정관예우를 바라고 이 같은 대우를 해주면서 자리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공정위하고 대기업이요 일종의 주고받기를 한 거 아니냐, 유착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의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파고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속보를 좀 최 반장이 챙겨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MB 재산관리인이라고 보통 저희가 많이 불렀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오늘 그 이병모 씨한테요,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선고했습니다. 자, 이병모 씨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으로부터 10억 8천만 원, 이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 원을 횡령한 혐의, 또 이 검찰 수사 전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 내역이 담긴 자료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 홍은프레닝은 다스의 100% 자회사로 이 다스 주요 현황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 인정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쟁점인 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오늘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겠는데요? 네. 예, 재판부는 또 이 이병모 씨가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자금 내역이 기재된 자료가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할 것을 우려해서 파쇄한 점도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을 공무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또 지시했다는 진술이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경준 씨로부터 다스가 140억 원을 돌려받았다고 이 전 대통령에 보고를 하니까 이 전 대통령이 매우 기분 좋아하면서 잘 되었네,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에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진술에 대해서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 하여튼간에 오늘 그 선고 공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에 본 그 보도 중에서는 그 이상은 회장이 다스 사장을 교체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그 동생인 MB가 구속된 차에 경영권을 좀 확보하려고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해석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 문제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고요. 주제를 바꿔가지고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볼게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7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열흘째잖아요. 특검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가.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이 숨긴 주요 디지털 증거 자료 일부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 뭐 특검팀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약 6만여 건의 글쎄요. 6만여 예.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 분석해 왔었는데, 특검팀에서 디지털 포렌식 부분을 담당하는 최득신 특별검사부 특검부가 오늘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증거를 찾고 있고 또 일부는 확인된 부분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에서 복원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복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경찰에서 복원되지 않은 부분 중에 특히 암호, 그다음에 은닉된 증거 중심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부는 확인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수사관 수에 맞춰서 이 장비를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 최 특검부에 따르면 예상외로 디지털 분석 증거물이 많아서 계속 장비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보안 메신저 시그널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60일 가운데 열흘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6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계좌 추적이나 때로는 출국 금지도 했다고 허익범 특검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점에서 시작한 사건치고는 상당히 밀도 있게 진행이 됐다고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격적인 수사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검은 그동안 드루킹을 2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드루킹이 오사카 이 총영사로 추천을 했던 도모 변호사 등 경공모 핵심 회원들의 거주지, 사무실, 그리고 포털 3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네, 뭐 본명들이 아니라서 좀 말할 때마다 헷갈리긴 하는데 드루킹도 그렇고 뭐 서유기도 그렇고 오늘은
그 특검팀이 둘리를 소환했다고요? 우모 씨? 둘리? 네. 예,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둘리가 지금 구속 수감 중인데요. 2016년 10월쯤에 경공모 사무실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상대로 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한 당사자가 바로 둘리였다는 거죠. 이 당시 시연을 지켜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격려 차원에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지금 뭐 불거진 상태인데, 이 검찰이 오늘 이 둘리를 부른 거는 김 지사를 상대로 한 직접 조사에 앞선 약간 사전 조사 성격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특검은 또 오늘 드루킹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다는 그 윤모 변호사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특검팀의 아까 그 1차 수사 기간 60일 가운데 열흘을 썼다고 아까 정 반장이 얘기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검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규현 체포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오늘 오후 도착했습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차례로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시설 신고 리스트 또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북측의 전향적 답변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미 비핵화 후속 협상을 비롯해서 각종 외교안보 소식 또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1972년 발매된 가수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입니다. 화성으로 떠나는 우주 비행사의 심정을 서정적인 멜로디에 담았는데요. 어쩌면 오늘 밤에 평양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2개의 선물을 들고 방북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고요. 또 하나는 바로 엘튼 존의 로켓맨이 담긴 CD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전 세기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6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북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당신이 나를 로켓맨이라고 부르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 대신 혹시 엘튼 존의 로켓맨 노래를 들어봤냐고 되물었습니다. 태어나기 12년 전에 나온 노래여서인지 김정은 위원장 들어본 적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당시의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가 폼페이오 장관 편에 CD 선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악수 때부터 좋은 케미를 느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위해서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You could have had a war like you haven't had in a long time. And guess what you have now? 8 months, no nuclear testing, no missiles, no anything. Mike Pompeo is over there right now. 네, 폼페이오 장관은 오전 11시께 평양에 도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북 3번째 만에 처음으로 하루 숙박도 하는데요. 먼저 카운터 파트너인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후에 김정은 위원장과도 직접 면담을 할 걸로 보입니다. 도착에 앞서 경유지인 일본 요코타 기지에선 정상 간 완전한 비핵화 약속의 세부 내용을 채워넣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모멘텀 조성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선 북한 비핵화를 미션 임파서블에 비유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톰 크루즈보다 훨씬 어려운 임무를 받았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연된 후속 협상 탓에 이번 방북이 중대 변곡점이 될 거란 분석이 많은데요. 자, 여기서 폼페이오 장관의 미션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핵화 시간표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굳이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볼턴 보좌관이나 강경파들은 1년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를 포함해서 최소 몇 가지 절차에 한해서라도 날짜를 확정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핵 신고 리스트입니다. 핵 신고 리스트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텐데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위해선 북한 내 우라늄과 미사일 또 핵탄두의 숫자와 보관 장소를 먼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임무, 미군 유해 송환입니다. 뼈 한 조각까지 찾아낸다는 미국의 정서로 볼 때 유해 송환은 북미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행 비행기에 동승한 기자 6명과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는데 이 중에는 방송 기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난 억류자 송환 때처럼 유해 송환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생중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Denuclearization, getting the remains back from great heroes, great people. But are we so many different things. legitimizing By the way, excuse killers? me, getting the hostages back before I even went.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 1차 방북 때는 따로 보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악관이 비밀 회동 사진을 공개했는데 잔뜩 경직된 악수 포즈에서 회담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죠. 2차 방북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가까워졌고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오늘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내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관련 보도가 실릴 텐데 과연 이번엔 어떤 표정의 사진이 실릴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폼페이오 세 번째 방북, 평양서 1박 2일 비핵화 논의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에 평양에 도착했고요. 이번이 세 번째 방북이지만 북한에서 하루 자는 건 처음이에요. 그죠? 비핵화 협상 2라운드가 시작됐다, 개막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양 반장 구체적인 방북 일정, 그러니까 아주 세세한 일정은 공개가 안 된 거죠? 예, 뭐 공식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을 따라간 그 기자단, 수행 기자단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기자단에 포함된 미국 ABC 방송 기자왈,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과 오찬이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현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으면 저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뭐 오찬 상황도 그 ABC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찬을 좀 늦게 했나 보네요. 예, 팩트인 것 같고요. 도착을 좀 늦게 했을 텐데. 네, 예. 그 오찬 후에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그리고 오른팔인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 뭐 등등 비핵화 후속 협상을 벌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중에 뭐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만찬까지 성사될지 주목되는 상황이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뭐 북한을 간 지 세 번째 만에 처음으로 숙박을 하죠. 뭐 그렇죠. 숙소는 어디일지 궁금은 한데 고려 호텔이 아니라 영빈관 백화원 초대소라고 합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국빈급 숙소고요. 지난달 3월 우리 대북 특사단이 갔을 때도 숙소로 이곳 그 백화원이 유력했다가 고방산 초대소라는 다소 뭐 생소한 것으로 가게 돼 좀 의문을 낳기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 백화원이 공사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공항에 이제 영접 나가는 장면도 봤지만 김영철, 이용호 두 사람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숙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의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비핵화 협상에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용어잖아요. 저희가 이 이니셜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뭐 CVID 또 PVID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이제 FFVD가 새로 등장했다는 거를 또 신 반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비핵화의 그 목표 수위를 좀 낮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또 일부 있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무부죠. 미국 국무부가 오늘 설명을 했다면서요. 네, 미국 국무부가 최근에 표현을 CVID에서 FFVD라는 표현으로 바꿨죠.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런 뜻인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이 대북 정책 완화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부가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헤더나우트 대변인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북한 지도자가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어, 표현에 변화가 생긴 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일각에서는 CVID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측을 고려하고 또 한국 정부의 조언을 받아서 표현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뭐 외국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자, 폼페이오 장관의 세 가지 임무, 아까 뭐 미션 임파시블 얘기도 있었는데 얼마나 달성될지 제가 지켜보고요. 신 반장이 오늘도 비하인드 평양 뉴스를 준비했다면서요? 준비했습니다. 네, 잠깐만 혹시 또 그분이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농구에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게 네, 무슨 뜻이에요? 그겁니다. 이게 북측 관계자들이 우리 취재진한테 물어본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구 경기를 보고 나서 이 선수들은 이 농구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얼마 받는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올해 4월에 그 라거나 선수가 현대모비스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첫 시즌 연봉이 48만 달러, 약 5억 2천만 원이고 또 해마다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가대표팀에 합류를 할 경우에는 대표팀 수당도 지급을 해야 하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1년에 한 100만 달러, 한 10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대충 그래요? 뭐 12달러 나누면 월급이 9천만 원인 거죠. 조금 전에 정반장 잠깐 나왔는데 왜 회의 집중 안 하고 뭐 딴 거 하는 것 같아요. 혼자 뭐 딴 거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근데 지금 신반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먹고 사는 것 정도가 아닌데요. 그렇죠. 뭐 이런 관심이 쏠리는 게 다 뭐 15년 만에 열린 남북 통일 농구 경기 때문인데 뭐 어제 경기장 모습을 보면 평양 관객들의 응원 열기 정말 뜨거웠습니다. 특히 방금 언급한 라거나 선수 또 허재 감독 아들 형제 뭐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정답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팀의 6번 허운 선수와 9번 허웅 선수는 형제입니다. 어제 제가 내드렸는데 둘 중에 형이 누가일까요? 라고 내드렸는데 누굴까요? 네, 잘 들려오고요. 정답은 9번 허웅 선수가 형입니다. 허웅 선수가 형이군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두 신반장. 번째 키워드는 최 반장이 읽어주시죠. 네, 그분이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요. 고조 냉면이 얼마입니까? 그게 뭔가요? 신반장 시키지 마요. 알겠습니다. 시키지 죄송합니다. 마요. 제가 할 걸 그랬네요. 예상되는 일이었는데 왜 또 네. 최 반장을 시켜요? 네, 이게 북측 관계자들이 옥류관에서 파는 냉면은 뭐 이런 같은 냉면이 서울에서 얼마냐, 그리고 뭐 소고기 구이는 얼마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북 회담의 관심 때문에 냉면값이 굉장히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일 많이 오른 게 냉면값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뭐 네. 1년 새 한 11%가 올랐고 뭐 한 그릇에 평균 9,000원이고 또 막 유명한 데 가면 10,000원 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측에다가 한 10달러 됩니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놀라면서 아니 그렇게 비쌉니까? 뭐 이랬다고 그래요? 하는 거죠. 혹시 또 최 반장한테 또 시킬지 모르니까 세 번째 키워드는 정 반장이 좀 열어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원수님은 다 됩니다입니다. 북측 관계자들이 요새 이 식료품 시장에서 중국산이 완전히 밀려났다. 애들 키우는 집은 무조건 메이드 인 북한만 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포전 담당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원수님이 하는 사업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부심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지금 방금 최종혁 반장 때문에 채널을 돌리신다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지금 글을 올리셨는데 그래요? 네. 좀 사과해요. 대신 사과해요. 제가 네. 대신 제 네. 부덕에 소치고요. 빨리 네. 다시 채널을 좀 돌려주십시오. 저도 좀 들어봤어요. 저도 네. 들어봤는데 북측 관계자들이 남한의 이 김정은 위원장 이 평가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요. 북미 회담, 북중 회담까지 거론을 하면서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서 우리 기자가 뭐 최근 인기가 많아졌고 외교 행보에 놀란 사람들이 참 많다. 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니까 뭐 말없이 환히 웃더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청와대발 뉴스도 좀 알아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죠, 모레 인도 순방에 나서는데 그 보도들을 보면은 이제 현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다는 그런 예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순방 둘째 날인데요. 9일 인도 노이다에 세워지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맞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의 첫 삼성 방문이자 이 부회장과의 첫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정권 초기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삼성과는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더 왔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요. 재판과 연결을 짓거나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입장 전환으로 볼 일이 아니고 우리 주력 기업에 의미 있는 행사라 참석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네. 참 그리고요. 장하성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인사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청와대의 설명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신반장. 네. 앞서 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일부 언론에 공모 전에 정 실장으로부터 지원 권유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추천이 아니라 덕담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지원 권유를 한 건 맞다라고 좀 입장을 다소 바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 실장이 국민연금 측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제안이라는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정 실장은 오늘 오전 현안 점검 회의에는 불참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정 반장, 정부가 오늘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했다면서요? 네, 재정개혁특위 공고안에서 누진성 다주택자 중과 방안을 강화한 종부세 개편안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35만 명이 7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얘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요. 구간별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현행 유지입니다. 그 이상은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려서 최고 세율을 2.5%로 높였습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방안도 구체화했는데요. 시가로 주택 가격 합산이 19억 원이 넘어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0.3%포인트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25일에 종부세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요.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야당은 이미 공고안에서부터 편가르기 증세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고요. 해리 해리슨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내일 부임한답니다. 내일 부임하니까 지금 그동안 대리 체제로 운영이 돼 왔고요. 약 1년 반 동안의 주한 미 대사 공백 사태가 이제는 상태가 해소되게 됐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잡을게요. 폼페이오 평양 도착, 김정은, 김영철 만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회장 곧바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오늘 서울 남부지법은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결국 구속 면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은 좀 구속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봤습니다. 배임, 횡령, 약사법 위반 등등 혐의만 5가지였기 때문이죠. 자, 이로써요. 조 에밀리 리 씨 물투척 사건 이후 촉발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이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 4번째 무산됐습니다. 자, 법원이 무심한 건지 아니면 검찰, 경찰이 무능한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양호 회장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다는 의혹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 말씀만.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조 회장님은 정말 과묵하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스타일 구겼지만 대한항공 직원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이 대한항공 직원들 단톡방에 이게 나라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잠깐 잦아들었던 집회 재시동 걸 조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잠시 후 6시부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 이 박삼구 회장 퇴진 촛불 집회 연다고 하자 대한항공 직원들 그럼 우리도 같이 하자 해서 함께 촛불을 든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말 이거 어제 이 보도 보시고 시쳇말로 이거 실화냐 많은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그만큼 정말 기가 찬 내용이었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여차하면 촛불 집회 진압하기 위해서 위수령 발령 그리고 혹은 계엄 선포 검토했던 걸로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해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 공개한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러십니다. 아니, 군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선의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자,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할 때 위수령 발령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청와대 일대에 수방사 경비단이 주둔하고 있어 위수령을 발령하여 방호 가능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보통 위수령 발령할 때는 해당 광역단체장이 군 병력 좀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건데, 박원순 서울시장 성향상 그럴 가능성이 전무하니까 청와대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이 자체 방호를 핑계로 위수령을 발동시키면 된다. 자, 그런데 시위대가 정말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서 수방사 1경비단으로는 부족하다 싶을 때는 서울 인근의 기계화 5개 사단 또 특전사 3개 여단도 증원 가능하다. 이렇게 친절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 또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 찬사를 들었던 입이 마르도록 정말 칭찬을 들었던 촛불 집회를 당시 군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그 인식의 틀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 현 상황 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그리고 태극기 집회 등 진보, 괄호 열고 종북, 괄호 닫고, 보수 세력 간 대립 지속. 자, 촛불 집회 종북이라고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모들 친박 집회를 보수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순수한 의미의 컨틴전시 플랜이었다? 글쎄요, 누가 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위한 탄핵안 통과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박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계획이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문건을 만들어졌던, 이 문건이 생성됐던 2017년 3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박사모 정광용 회장, 그때 친박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가 반정을 꾀한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하라. 당시에 제가 이거 가지고 발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솔직히 보고 저 많이 웃었거든요.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 대다수가 아이고 하면서 그러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군 기무사에서는 이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가서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시설 재검토에 들어간 경북 구미에 이어서 서울 중구청도 비슷한 결정 내렸습니다. 보시죠. 자, 중구청은 그동안 이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228억 원 예산을 들여서 역사문화공원 조성한다. 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화동 공원 말이 좋아 역사공원이지 사실상 아니 드러내놓고 박정희 공원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 이 공원터 인근에 박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 일으켰을 때 살던 신당동 가옥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중구청은 당초 공원과 이 신당동 가옥 연계해서 테마파크를 만들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계획 자유한국당 소속 최창식 전 구청장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소속의 서양호 구청장이 최 전 청장을 이겼던 겁니다. 자, 서양호 구청장 박정희 공원 조성 사업 이거 중단 결정한 겁니다.
구민들과 상의해서 용도 다시 정하겠다 한 거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중간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좀 그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요. 위수령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 주둔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증원하는 개념이잖아요. 아까 소방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엄이라고 한다면은 지역 또는 전국의 행정 사법 기능을 군이 이제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안 유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서 그 발제에서는 이제 위수령 위주로 양 반장이 설명을 했는데 기무사는 더 나아가서 비상계엄 계획까지 수립했다는 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야, 그러니까 1980년 5월 17일 이게 이제 마지막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최 반장? 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이 문건이 바로 그 문건입니다. 그거예요? 수행 보시면요, 방안? 예, 네. 계엄,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아주 어려운 한자어로 국군 기무사령부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저도 이 문건을 읽고 좀 아침에 되게 소름이 끼쳤는데 2013년 3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17년 3월. 그때라면 헌법재판소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긴장이 좀 고조될 시점이긴 했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은 그야말로 뭐 극히 일부였잖아요. 그리고 촛불 집회는 그 와중에도 지극히 평화적으로 뭐 집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정치권을 보자면 넉 달 전에 234표라는 뭐 압도적인 찬성표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마당이었고요. 그렇죠. 솔직히 당시 분위기를 놓고 누구도 국가적인 뭐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 그걸 놓고 뭐 위수령이다, 뭐 계엄령이다 여기에 대한 컨틴전시 뭐 플랜을 짜놓고 있었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3월이죠. 지금 이제 언급된 시점이.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더라면은 어떤 일을 벌일 생각이었는지 그 문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그 문건 필요해요? 그냥 설명해요? 네, 네네네.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어. 일단 중대령급 계엄 협조관을 24개 정부 부처에 파견해서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합동수사본부는 정보 및 수사기관을 조정, 감독해서 집회 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 사범을 색출해서 사법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을 통해서 시위 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 계정을 폐쇄해서 사이버 유언비어를 차단한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도 중요한데 48명 규모의 계엄사 보도검열단, 또 9명 규모의 합수부 언론대책반을 운영해서 언론 통제에 나선다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이제 암울했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 군인들이 언론사에 들어와서 보도 검열을 하고 통제를 한다.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 아니에요? 영화 1987 보면 네. 그런 장면 네.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뭐 부장 또 저희 반장들 뭐 또 끌려갔을 수도 있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치호의 방송도 아마 네. 못했겠죠.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말이죠. 저는 안 끌려갔어요. 최 반장은 안 끌려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끌려갔을 것 같습니다. 어. 자, 하여튼 그 중요한 게요. 네. 계엄령의 주무부서가 합동참모본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만든 거죠. 이건 뭐 명백한 월권으로 보입니다. 결국 기무사가 군의 개통을 뛰어넘고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게 아니냐, 뭐 지금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오늘 이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또 이걸 보고를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에서 오늘 추가로 기무사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는데 뭐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 내용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엄군으로는 모두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 사령부 병력 1,400명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5.18 광주 민주화 투쟁 당시에, 항쟁 당시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죠. 경기도 포천, 연천, 양주, 파주 이렇게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 부대를 모두 또 후방으로 빼겠다, 내려와서 서울로 집결시키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이렇게 군인권센터 측은 주장을 했습니다. 또 문건의 동원 병력으로 등장하는 모 사단, 이 사단장이 모두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이 계획이 육사 출신들의 어떤 친소 관계에 따라서 수립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드는 궁금증이요.
당시 이제 직무가 정지돼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보고 받았을까 하는 점이잖아요. 최 반장은 어떻게 봐요? 이 과거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그 탄핵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계엄령을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한 적이 그때는 있었거든요. 논란이 있었는데 예. 지금 결과만 결과적으로 놓고 맞았죠. 보면 이게 네. 뭐 전혀 허위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문건을 입수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보고가 됐을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거라는 입장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 당시에는 뭐 직무가 정지돼 있긴 했습니다만 총리 대행하는 총리 많이 양보해도 총리에게는 보고가 됐을 테고 예. 짐작컨대는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추미애 대표도 오늘 뭐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더라고요. 그나저나 이제 국방부가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국방부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최 반장? 일단 뭐 문건이 뭐 위법한지에 대해서 국방부 내 기무사 개혁 TF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무사 TF는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뭐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다 뭐 지금 전역을 하고 민간이신 분이잖아요. 이 때문에 더더욱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민간 검찰하고 공조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저희가 관심 있게 좀 속보를 챙겨야 할 사안으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요. 주제를 바꿔서 아까 이제 집중 발제 때도 나왔고 양 반장이랑 저도 얘기해 봤는데 조양호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검찰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정 반장? 네, 지금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을 하면서 이 보강 수사를 해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 조 회장의 500억대 상속세 탈루 혐의를 주목했는데요. 조 회장이 완납 의사를 밝히면서 실제 영장 청구 과정에선 이 혐의를 뺐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가 빠진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검찰의 칼은 피했지만 공정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위? 네,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조 회장의 위장 계열사, 그러니까 조 회장의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3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이 세 개사가 한진그룹 위장 계열사로 판정이 되면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고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몇 시예요? 6시 3분이네. 그러니까 아까 그 양 반장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 계단이라고 그랬죠? 계단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그리고 또 대한항공 직원들도 같이 아마 집회를 한다고 아까 들어서 지금 현장 그림이 모양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행사에 앞서서 이 대한항공 직원들 뭐 오늘 행사도 네. 그 이전에 치러졌던 대한항공 직원들 집회처럼 이 촛불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곧 시작될 모양이네요. 네네. 분위기 보니까. 예. 네, 뭐 이제 역시나 또 회사 측의 어떤 뭐 혹시 모를 감시나 뭐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 뭐 가면 이런 걸 지참하라고 마스크를 많이들 안 쓴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막 자신 있게 그냥 네. 얼굴을 드러내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앉아 있는 분들이 그 일반 시민일 수도 있어요. 예, 일반 시민일 수 띠띠뽀. 있어요. 네. 예, 아무튼 뭐 아시아나 직원임을 또 알 수 있게 유니폼을 입고 와라. 또 최근 그리고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서 세상을 떠난 그 기내식 하청업체 대표 그분을 추모하는 입장에서 상복을 입고 와라. 뭐 이런 또 드레스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뭐 아까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집회는 그 대한항공 네. 직원들도 우정 참여를 네. 한 사측에서도 또 많이 가겠죠. 그러겠죠.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박삼구 회장이 어제 강서구 본사를 방문했고요. 오늘은 그 공항, 인천공항을 또 방문을 했던 모양이에요. 왜요? 그게 이제 그 직원들이 오늘 집회에 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직원들을 좀 위무하는,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방문한 모양인데 직원들한테 또 복장하고 뭐 용모 이런 걸 좀 단정해야라는 그 주문이 가서 직원들로부터 또 상당히 좀 싸늘한 반응을 얻었다. 이런 보도 내용을 조금 전에 제가 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국방부 기무사 위수령 계엄 검토 문건 조사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 각 당이 다른 입장을 내는 걸 보면은 완전한 협치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협치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특활비 폐지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집권 여당에서 협치의 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보시죠. 자, 우리가 평화와 개혁연대에 금을 긋고 시작할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존엔 평화당과 정의당, 진보성향 무소속과 함께하는 개혁입법연대가 거론이 됐지만 범위를 더 넓혀서 바른미래당, 심지어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하는 협치 모델, 평화와 개혁연대를 꾸려보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이런 대타협, 협치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거대 양당이 걸립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과연 일부 법안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을까? 다행히 현재 양당의 원내 수장이 친구 사이여서 소통은 잘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없진 않습니다. 몸 관리를 우선 잘해야 되니까 하고 오늘 또 단식을 그만하시고요. 너무 거의 말이 끌려 있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왔어요. 끝나자마자 그랬어요. 내 보내고 얘기 좀 했었습니다. 5회 원래 하시 5회. 하지만 이런 친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정체성 차이는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큽니다. 또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도 매 사안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모든 정당을 아우르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최근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는 소수 야당이 더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정의당은 특활비 폐지 법안부터 제출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국민의 요구고 국회 같은 데서는 없애고 정부에서도 꼭 필요한 용도로만 쓰라는 자기 거를 그대로 쓰면서 다른 그 부처의 특수활동비 손댄다는 것도 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자, 정의당이 이렇게 폐지 법안을 제출하자 바른미래당도 오늘 즉각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참여연대가 내역을 공개한 기간에 가장 많은 특활비 5억 9천만 원을 받은 박지원 의원이 오늘 폐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5억 9천만 원, 우리 의원 중에서 제일 많은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내대표 2번 등 원내대표직을 많이 맡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폐기를 해서 정책 활동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폐지하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내 5당 가운데 3개 정당은 특활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에 키를 쥐고 있는 건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이죠. 그러나 지금 이 두 정당은 특활비 폐지까지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면 저는 이런 비판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활비 하되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자,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 특활비 내역을 보면 상임위원장은 매달 600만 원씩 특활비를 받아갔습니다.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씩 받아갔죠. 사실 상임위원장 대부분을 양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자는데 다소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사실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15년 이분의 폭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이 논란이 됐던 3년 전에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거대 양당은 투명한 공개를 외쳤을 뿐 폐지를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같은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 점검하고 그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 대책단을 발족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특활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3년 전처럼 특활비 관련 국회 논의가 자칫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쩌면 여야 개혁연대보다 특활비 폐지 연대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민주 협치 제도화 시동, 특활비는 동상이몽입니다. 네, 금요일에 특별한 정치와 음악의 만남, 금요 정다방입니다. 오늘은 비대위원장 인력난에 직면해 있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정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당이 침체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파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괜찮아 보여요? 제 자신 계파 정치의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이번이야말로 계파 정치를 타파하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는 분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다시 일어나 국민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브로미스의 카운트 온 미를 신청합니다. 네, 안상수 자유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 패셔니스타답게 팝 음악을 선곡했습니다. 그런데 가수 이름이 브루노 미스가 아니죠. 브루노 마스입니다. 바로 잡겠고요. 자, 카운트 온 미, 자유한국당을 믿어달라, 기대해달라 이런 의미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안상수 위원장의 신청곡 들으시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네, 브루노 마스의 카운트 온 미를 선곡했군요. 나를 믿어라, 뭐지 그런 얘기인데 정말 국민들이 믿어도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 인선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누구누구가 거론된다는 설만 무성할 뿐 정작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물망에 올랐던 인물 가운데 전원책 변호사도 있었는데 전 변호사는 소나 키우겠다라는 말로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무런 제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의가 있어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난 비대위가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소를 키우고 싶습니다. 소나 키우지 뭐하러 소장사까지 하려고 합니까? 자, 그런데 안상수 위원장 여전히 40명 이상의 후보가 있다. 곧 직접적으로 접촉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자신 있다 이런 뜻이죠. 어제 썰전에 출연을 했는데요.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 이름도 거론됐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유시민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실제로요? 그렇게 한번 충격적인 요법을 쓰자는 취지로 그 정도까지요? 박 교수님도 저 리스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감이 안 되고요. 지금 한 40여 분 정도가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한 분이 40. 그렇죠. 각계 훌륭한 분들을 추천을 한 거죠. 추천을 했는데 5, 6분으로 정리를 좀 해서 그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좀 의사타진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대여섯 명 얘기가 나왔지만은 다음 이제 국민 공모는 국민 공모대로 또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대여섯 명으로 후보군을 좁힌다는 계획을 조금 전에 이제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비대위 준비위원장인데 밝혔으니까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앞서 이제 집중 발제에서 다뤘던 어제도 이제 최 반장이 발제를 했었는데 특활비 폐지 논의에 대해서 좀 이어갈게요. 정의당이 어제 입장을 밝혔고 오늘은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투명하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폐지 법안 대표 발의했는데 사실 지난해 11월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미 그 관련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였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특활비 폐지 당론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김관영 원내대표는요, 특수활동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받거나 특권 누려서는 안 된다. 특수활동비 폐지되도록 우리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반장, 민주평화당 쪽에서는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일단 뭐 어제 바로 특수활동비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낸 이후에 뭐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게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특활비 내역에 따르면 특활비를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1위를 기록하면서 화제였는데요. 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한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 가장 많은 5억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남북관계특위위원장, 법사위 소위원장이 겹치면서 금액이 많아졌다. 국회 운영과 정책 개발비에 썼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국회가 폐지를 논의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결국은 특활비 폐지까지 이르려면요. 양당, 거대 양당의 입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쪽의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당 운영 경비와 직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특히 의석수가 많은 교섭단체 대표일수록 수령액이 많습니다. 또 상임위원장도 매달 6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상임위원장 역시 양당에서 거의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입장에서는 소수 야당에 비해서 폐지했을 경우에 손실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때문인지 양당은 폐지를 얘기하지 않고 투명한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이 특활비가 국회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오늘 완전 폐지 입장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특활비로 인한 부정적 입장을 국민들에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활비 폐지 입장은 아닌 거죠? 특활비의 완전한 폐지 입장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이제 거대 양당이요. 그 폐지 자체는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폐지는? 그러니까 3년 전 2015년도에 그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원내대표 시절에 남은 그 활동비를 집에다 갖다 맞아요. 줬다. 아까 그 발언 일부를 다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새누리당과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폐지보다는 제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흐지부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도 투명한 제도 얘기하다가 반복하다가 결국 같은 모양새로 이렇게 용두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다만 이번에 이제 국회 특활비 그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되면서 국민 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권이 이제 국민들의 그 분위기,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저희가 관련해서 좀 상황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갈게요. 여당 협치 제도화 시동, 특활비는 동상이몽으로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아빠 친구가 범행입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경찰은 오늘 아빠 친구인 김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 걸로 결론 냈습니다. 국가수 분석 결과 그 여고생 시신에서는 김 씨가 먹었던 약과 같은 성분의 수면 유도제가 검출됐습니다. 또 김 씨의 집과 차에서 발견된 낫과 전기 이발기에선 피해자의 DNA가 나왔죠. 하지만 시신의 부패가 심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진 못했는데요. 경찰이 오늘 김 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보강 수사에 들어간 만큼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는 길이 꼭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반장들 일주일 수고 많았고요. 52시간이니까 이제 주말에 카톡도 안 할 거예요. 푹 쉬고 월요일 날 만납시다. 네.